남북 문제를 이념과 정치로 악용해선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짜이퉁 기고문에서 남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치권을 향해 남북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과 북의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충해와 산불은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바다 위 경계는 주업권 위협과 예상치 못한 국경 침범으로 어민의 운명을 바꾼다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항구적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뤄내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지독한 침해를 겪게 했다며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의례적으로 나온 성명이었지만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북미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입장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더디다며 추가 관세를 언급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손실이 5천억 달러라면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의 최종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도 커지면서 세계 증시가 또 한 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에서 일정을 앞당겨 돌아온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대응 방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밝힐지 이 자리에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다. 남북 문제가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언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짜이퉁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색 국면의 북핵 문제와 별개로 남북 문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할 공동체 문제이자 항구적 평화를 위한 시작점임을 강조한 겁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평화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아침엔 박유미 기자가 소식으로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베를린 선언에서 쉬운 일부터 하자며 북한의 4가지를 제시했는데 평창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 중단과 남북 간 대화와 접촉 재개가 2년이 지난 지금 모두 현실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엔 성과가 있었고 이것이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00자 원고지 90장 분량에 이르는 기고문에는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평범이라는 단어가 49차례 쓰였습니다. 또 평화는 36번, 한반도는 26번, 북한은 15번 등장했습니다. 포용 경제도 각각 18번씩 사용하며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구상도 밝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빠졌던 지독한 침해라는 표현이 다시 쓰였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수차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번 성명은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내고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지독한 침해를 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명해 나가려는 탈북자와 인권단체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약 1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가족과 아이들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압적 환경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된다고 했습니다. 오타거스 대변인은 이러한 학대에 대해 심각한 걱정과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돼 올해로 16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에도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폭력적인 정권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성명은 북한이 최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나온 것으로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꺼내든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과연 미사일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간의 복잡한 계산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지역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성격과 종류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해 열병식 때 공개된 무기체와 외형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사한 건 처음이다 보니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아직은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2월 열병식 때 공개된 무기는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발사체가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발사체는 아직 고도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2017년 8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발사체와 비행거리가 비슷합니다. 당시 발사체의 실물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열병식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개량을 거쳐 이번에 발사하는 장면까지 공개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 경우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군 당국은 용어에 대해선 군 정보당국이 정밀하게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용어를 규정한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역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발사체는 지대지 형태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미사일 여부에 대해선 군과 마찬가지로 한미 정보당국 간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쬐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본질 없는 안보의식에 피를 토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이 새 총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띄웠습니다. 국방부 발표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등으로 오락가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을 지키듯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피를 토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이 새 총으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북한 외교안보특위회의에서 했던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어린이가 무슨 새총 쏜 것도 아니고 발사체라는 말을 군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나. 참 답답하기.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35살 세습 독재자의 협박 휘몰이에 머리를 조아리는 촛불이 됐다며 정부 비판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을 넘어 변호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는 게 한미 간 공통된 인식이다. 한미 간 긴밀하게 대화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있는 배경과 이후 대응이 모두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나온 결과라는 취지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벌써 6번째 소환 조사했는데요. 출석은 하는데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말없이 검찰 청사로 들어갑니다. 벌써 6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수사단은 김학의 의혹의 출발점인 윤 씨의 입을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소환에만 응하면서 정작 수사를 받으면서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간단한 답변들을 이어가긴 하는데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린 2008년 이전에 수백만 원 정도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 등에 불과합니다.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 속 여성에 대해서도 유흥업소 여성이라고 하면서도 누군지 모른다며 성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자신과 김 전 차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진술을 하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윤 씨의 24억 사기 의혹 등 새로 파악된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문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더딘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관세 얘기를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또 이어갔는데요.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미국이 본 손실을 언급하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다시 한번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대중국 무역에서 우리 돈 약 585조 원 손해를 봤다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에 비해 0.25% 하락했습니다. 어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5.58% 떨어졌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하루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입니다. 한편 중국 측 무역 대표단이 이번 주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류혀 중국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지 불확실하며 대표단의 규모도 작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뽑는 프랑스 최고 장인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2명입니다. 예술 재본 분야 조용덕 씨, 그리고 제가 분야 김영훈 씨인데요. 두 분야에서 외국인이 선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조용덕 씨를 파리 김성탁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프랑스 파리 13구에 있는 공방입니다. 조용덕 씨가 책 재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 복원을 위해 쓸 가죽을 직접 다듬습니다. 원예학과를 나와 영국에서 유학한 조 씨는 2004년 프랑스에서 재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스승의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도제식 수업을 통해 기술을 익힌 끝에 2007년 공인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후 프랑스 최고장인 콩쿠르에 세계 책을 출품해 올해 예술 재본 분야에서 외국인으로는 처음 선정됐습니다. 조 씨는 한국인의 뛰어난 손재주가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성격도 꼼꼼하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작업을 할 때 이제 늘 그 수준을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 씨에게 작업 공간을 내준 공방 대표도 그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extrêmement doué sur le plan technique, mais également un homme charmant et agréable, très cultivé et qui a beaucoup fait pour nous ouvrir, nous, à la culture coréenne. 김영훈 씨도 올해 제과 아이스크림 분야에서 프랑스 최고장인에 선정됐습니다. 1924년부터 프랑스 정부 주관으로 4년마다 열리는 이 콩쿠르는 프랑스 국가 공인 자격증 중 최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7개 직업군 200여 개 분야에서 선정합니다. 오는 13일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시상식이 열리고 엘리제궁에서 환영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어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과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미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양재츠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일 북한이 쏜 발사체 관련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의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 합의 추대를 시도합니다. 당내에서는 천정배, 조배숙, 유성엽, 황주홍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합의 추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경선을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입니다.
가지고 있는 항공기 가운데 20년 이상이 된 노후 항공기 비중이 국적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앞으로 5년 안에 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9대에서 10대로 줄여서 비중을 23%에서 13%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연료 소모가 많은 노후 항공기를 줄이겠다는 이런 방침도 매각을 앞둔 재무구조 개선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500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명 가운데 1명은 최근 1년 동안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7%가량이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했는데 특히 1년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80% 이상이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 유통점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등 280여 곳에 정부가 올해 2,1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곳들을 지역 랜드마크 상권으로 만들고 시장 특색을 찾아주는 사업 등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진도군 의심면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향을 찾았던 자매와 택시 운전사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1%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됐던 70대 남성이 지난 2월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방화동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는데 거주자인 50대 남성이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도수미 씨가 이탈리아 정부가 주는 기사자기와 신선 훈장을 받았습니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훈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탈리아와의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수여가 됩니다. 서한샘 전 국회의원이 어제 숙한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5세입니다. 서 전 의원은 학원 강사를 거쳐서 한샘 출판과 한샘 학원을 설립했고 1996년에는 신한국당 소속으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신라의 달밤으로 이름을 알린 유호 작가가 어제 향년 9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맨발의 청춘 등의 가사를 썼습니다. 드라마 작가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30만 가구 규모로 공급이 되는 3기 신도시, 지난해 2차례에 걸쳐서 택지지구가 발표가 됐고요. 마지막 11만 가구가 들어설 택지지구가 오늘 공개가 됩니다. 광명, 시흥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발표 시기로 계획된 게 6월 말이었는데 좀 앞당겨진 것을 두고는 정부의 공급 확대 메시지를 시장에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 씨를 검찰이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 자택과 개인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붓 아버지, 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살인을 방조한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경찰이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오후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뚝 떨어지면서 현재 평년 수준을 4, 5도 밑돌며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게 오르면서 그만큼 일교차가 상당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기분 좋은 파란 하늘 만날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선선하겠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21도, 광주와 대구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양 23도, 함흥 26도로 우리나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면서 낮 동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역 배우 지망생들과 부모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TV에 출연시켜주겠다는 말로 속여서 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건물 안입니다.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 포스터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기획사 대표 A씨는 업계에서 도는 아역 배우 지망생의 부모 연락처를 구해 무작정 전화를 걸었습니다. 포스터 속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인 겁니다. 이후 광고와 드라마에 캐스팅이 됐다며 부모들에게 1년치 계약금 2,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출연하기엔 실력이 모자라다면서 많게는 7천만 원 가까이 교습비도 받았습니다. 캐스팅 해야 되는데 연기가 부족하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돈만 투자하면 되고. 그래서 비엔니스는 그렇게 1,200인가 주고 끊었던 거죠. 하지만 아이들이 출연한 작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출연하더라도 비중이 작은 단역이었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부모들에게서 5억 원가량을 받아냈습니다. 자기네가 얘는 크게 될 수 있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자기네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죠. 경찰은 출연을 조건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연예기획사의 사기 수법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병원 차량 안에 하루 동안 방치돼 결국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면서 구급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를 이용했고 뒷좌석에 있는 할머니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쯤 병원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89살 최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맥박은 있었지만 숨을 쉬지 못했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지만 최 할머니는 20여 분 뒤 숨을 거뒀습니다. 최 할머니는 전날 전북 진안의 한 요양원에서 전주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요양원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환자 30여 명도 함께 왔는데 구급차 2대와 일반 승합차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승합차에 탄 최 할머니를 운전기사 등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치매약을 복용하며 거동이 힘들었던 할머니는 하루 동안 방치됐습니다. 구급차에서 항상 응급장비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저희 과실입니다. 유족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발견을 못했다는 게 저희는 사실 계속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병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쓰레기장이 생겼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돼 주민들이 떠나면서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겁니다. 몇 달째 방치하니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몰려와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양정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렇게 도로와 골목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구청의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침대와 변기는 물론 장독과 유리창, 음식물까지 각종 쓰레기 집화장을 방불케 합니다. 올 초 재개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주민들이 버리고 간 겁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길에도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악취도 풍기고 너무 지저분하고 벌레도 보이고. 최근에는 이곳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 얌체족도 부쩍 늘었습니다. 밤에 살짝 버리고 우리 요도 매번 잡아 먹게 했습니다. 고양이 떼까지 몰려와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꿈쩍도 않았습니다. 여러 번 했어. 해봐야 얘기가 안 돼. 예산이 든다 이 말이라. 관할 구청도 치울 생각은 없습니다. 종량제 보통이 안 담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조합 측은 뒤늦게 일부 처리 예산을 확보해 이번 주 안으로 통학로부터 치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난주 해외 출장 도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합니다. 검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 해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서둘러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측 입장과 왜 경찰 측 입장이 좀 다른 것인지. 그 부분은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길에 나서는 문 총장은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진행합니다. 일단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총장은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성의 영역이 아닌 감정의 문제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과오가 있었고 국민이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수수사나 직접 수사를 더욱 줄이는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부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10년차 형사부 검사가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어지면 서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형사소송법 학회도 경찰이 1차 수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반대하는 입장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공식적인 외부 회의를 소집하는 대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 이후 한동안 침묵했던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무일 총장의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안은 향후 수정 보완될 것이라며 검찰 입장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긴장 국면은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 수석은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우려도 경청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입장 표명을 항명이 아닌 의견 제시 정도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창설 등 경찰 비대화를 막을 장치들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것이라며 검경도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몰아세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지도부에도 퇴로를 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 몫이며 검찰, 경찰, 청와대 모두 국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 총장이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도 검찰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발씩 물러서면서 갈등으로 비춰졌던 상황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지난주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늘 또는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검찰 개혁은 이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네. 보고요. 또 검찰이 이전 정권에서는 사실 뭐 특히 정치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뭐 권력의 하수인 또 정권의 입맞춤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공수처랄지 이런 검찰 개혁 자체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지난 4월에 사법개혁 특위가 만들어진 다음에 검찰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이 완전 경찰의 판정승을 당했다, 완패했던 이제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검경 조정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실리면서 본인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던 당연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건 지적하는 건 맞다고 봐요. 특히 그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설사 여론의 문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 얘기하는 건 맞기 때문에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의 어떤 의견도 좀 경청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고쳐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문무일 총장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여야 사당이 합의한 말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건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데 네. 어느 기관을 상대로 개혁하는 것은 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개혁 자체가 A라는 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권한을 B라는 기관에 주는 것은 개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B라는 기관 자체가 엄청나게 비대화될 수 있는데 그러면 B 기관이 거의 A 기관이 한 것처럼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권력을 빼앗아서 다른 곳에 주려고 하면 그 권력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 검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검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겼던 이제 정치와 관련된 수사, 네.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권한을 그리 넘겼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사 지휘와 수사 종결권이거든요. 그럼 수사 지휘와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준다고 하면 일단 수사에서는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은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이전에 국정원에서 했던 이제 정보와 관련된 그런 권한까지 다 갖게 되죠. 네. 그럼 이걸 실질적으로 검찰이 됐건 아니면 다른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입법적인 장치가 있느냐? 이제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 또 실질적으로 물론 경찰에서 반박을 하고 있지만 경찰의 어떤 영장 청구권이랄지 수사 보완이랄지 뭐 경찰의 직무 배제, 징계 요구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과연 통제로서의 기능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앞에서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10년차 형사부 검사가 내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렸는데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그렇고요. 또 경찰이 주장하는 이제 검찰의 통제권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을 때 또는 뭐 부정한 방법을 했을 때 징계할 수 있고 수사 배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완 수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보완 수사했는데 보완 수사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징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우리 징계위원회 열어서 보니까 이건 징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과연 검찰에 그러한 권한이 통제로 할 수 있느냐, 통제권이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수사 주의나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기게 되면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실질적 영장 청구권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경찰에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범죄랄지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영장을 청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경찰이 단독적으로 이건 영장 청구 안 해 하고 이걸 뭐 소위 말하는 깔아뭉갰다고 봐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건 기본권이 침해되고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장을 기각시키면 이제까지는 기각시키면 경찰은 방법이 없었는데 여기다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다는 영장 청구권이 어떤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수사 지휘권에 있어서는 영장과 관련된 범죄 사실에 있어서는 일부 주는 방안도 될 수 네. 있고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제 버닝썬 사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상규 씨라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굉장히 뭐 마약이랄지 경찰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상규 씨 처벌받고 마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의하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김상규 씨 조사해 보니까 마약도 있고 경찰 유착도 있고 성폭력 범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직접 1차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한테 이 부분을 수사하시오 하고 경찰한테 지휘도 아니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이거 문제 없습니다 하고 만약에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경찰 측은 이 같은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신청하고 또 기소하는 단계를 비롯해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때는 관련 기록을 또 검찰에 넘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과정 등을 거쳐서 충분히 검찰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찰도 자체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청구권 자체는 경찰이 수사해서 올리면 그걸 법원에 그냥 청구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형식적 권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장 청구권 자체가 경찰을 통제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영장도 사실은 청구권을 검찰이 인정한다고 하면 실질적 청구권이 돼야지 경찰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사를 배제시킨다든지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징계권 자체가 단순히 권고직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경찰 자체 내에서 어떠한 견제 균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개특위에서 위반을 하고 그다음에 김부겸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합의한 내용 자체에 보면 자치경찰하게 돼 있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자치경찰의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향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 안에서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미비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총장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일부 거기에 동조하는 이제 검사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면 경찰이 비대해지고 또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약간 거기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효율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효율성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자치경찰과 뭐 사법경찰, 행정경찰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하는 경찰, 행정경찰 또 정보경찰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3분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조국 수사도 마찬가지로 경청할 만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경청할 만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수사권 조정안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만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랄지 여러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오늘 끝납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여야는 계속해서 대치 중입니다.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추경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는데 언제쯤 처리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안과 앞에 추가 경정 예산 관련 문건 등 자료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 여당이 5월 처리를 목표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분야에만 편성하자고 맞서면서부터입니다. 당장 추경안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 임기가 이번 달 말 끝나기 때문에 이달까지 넘기게 되면 추경안 처리는 상당 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입법도 산적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놓고 여야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도 고시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협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야 4당은 국회 정상화를 외치며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히 새 원내대표를 뽑아 출구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당장 5월 국회 소집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여야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는 정치권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모두 오름세입니다. 이른바 지지층 결집으로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5월 첫째 주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9.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지난 2일에서 3일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49%를 넘은 건 지난 2월 넷째 주 이후 처음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과 한국당 지지율도 3주 연속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1%포인트 오른 40.1%로 10주 만에 4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국당은 1.5%포인트 상승한 33%였습니다. 리얼미터 주간 집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장외 집회를 강행하며 탄핵 이후 흩어졌던 보수 지지층을 끌어모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저는 본래 원외에 있어요. 나는 복귀할 게 없어요. 원내외 장외 투쟁들을 총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리얼미터는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으로 결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좌파 독재 타도를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은 자기 만족은 될지언정 국익에도 또 국민의 삶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축구 감독과 관련한 의혹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뒷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총무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김장비 50만 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번엔 퇴직금 적립을 위한 돈 60만 원, 경기를 앞두고 고사를 지내는 비용으로 30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매달 130만 원씩 내는 운영비 말고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더 걷어간 겁니다. 학부모들은 한 해에 수천만 원씩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축구부 감독 정모 씨와 총무 등을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학부모들에게 걷어들인 돈은 3년간 15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학교에 알리지 않는 별도 계좌로 걷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정 감독은 입시와 관련해 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 등에 따르면 축구부 선수를 서울의 명문 사립대에 보내주겠다며 입시 브로커를 통해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돈을 대학 감독에게 전달했지만 불합격하자 정 감독이 일부를 돌려주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입시 비리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학 감독과 브로커 등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정 감독의 변호인은 입시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운영비 외에 다른 돈을 걷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 감독이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감독을 위한 술상을 차리고 개인 별장을 관리하는 데 동원이 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뷔페식으로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강남 고교 축구부의 학부모들이 마련한 상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아닌 정 감독 부부와 지인들을 위한 상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기숙사는 물론 지방의 전지훈련 숙소에까지 감독을 위한 주방을 별도로 꾸몄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학교에 가요. 하계나 동계도 5톤 트럭에다가 집기나 이런 모든 물품들을 싣고 가요. 거기에서 이제 똑같이 부엌을 이제 차려놓는 거예요. 취재진이 접촉한 학부모들은 자발적인 식당 봉사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감독과 학부모들의 뒤풀이에서도 정 감독은 일방적으로 반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인데 애 대하듯이 하죠. 야, 너 먹어. 새벽 2시, 3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어야 되니까. 학부모들은 정 감독의 경기도의 개인 별장을 관리하는 데도 동원됐다고 주장합니다. 나무를 심거나 잔디를 깔거나 이럴 때마다 학부형들이 다 동원이 됐죠. 홍수를 한다거나 속옷을 빨아준다거나 이렇게 이제 밥을 챙겨주는 것도 학부형 몫인 거죠. 경찰은 관련 증언을 여럿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감독의 변호인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조사를 받을 때 사실관계를 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학부모들에게 뒷돈을 받고 또 갑질도 했다는 의혹에 이어서 이 아들과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아들을 학교 축구부의 코치로 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선수 폭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고등학교의 지도자 명단입니다. 정 감독의 아들 정모 씨가 코치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학교의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숙사에서 방을 쓰고 학부모 회비에서 코치 급여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당초 모르고 있던 학교도 티켓 채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누구누구들 얼마나 계약 주고 얼마를 주겠습니다는 것을 행정실에 와서 계약을 해요. 아들은 이미 그런 데도 하나도 없었어요. 실체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학교 측은 지난 2017년 말 정 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학교에서 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정 씨는 선수들을 때리고 돈을 뜯어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여자친구를 사귄다거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공을 잃어버렸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을 걷어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정 씨를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오히려 선수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티켓 채용 의혹도 부인했지만 코치 급여를 학부모 회비에서 받은 것은 인정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쓰는 신약인 인보사와 관련해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 성분 가운데 신고와는 다른 세포 성분이 나온 게 확인되면서 판매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약을 만든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판매 허가가 나기 전 이걸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다고 했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이 신고와 다르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4월 9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도 최근에야 확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첫 염색체 분석을 하고 난 뒤에야 성분이 다른 걸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코오롱 측이 말을 바꿨습니다. 2017년 3월 인보사에 대한 염색체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가 나온 걸 확인했다고 공개한 겁니다. 이마저도 일본 제약회사와의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정 공시를 낸 겁니다. 염색체 검사를 한 시점은 식약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기 넉 달 전입니다. 약품 주요 성분이 바뀐 사실을 식약처가 알았다면 판매 허가가 제대로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당시 연구진이 의미를 모르고 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임상시험이 중단된 상태지만 우리 식약처는 판매만 중단시킨 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3,400여 명이 이 약을 주사로 맞았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아파트나 호텔을 지으려면 건물의 높이와 규모에 대해 반드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과 환경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경기도 용인시 담당 공무원들이 아파트 수백 세대의 증축을 무단으로 허가해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난개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비리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들은 징계도 받지 않고 부서만 옮겼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2012년 개발 당시 용인시와 시행사가 협의한 아파트 설계도입니다. 단지별로 14층부터 35층까지 계단식으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일조권과 조망권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아파트에선 계단식 디자인이 사라졌습니다. 층수도 23층에서 36층으로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이게 돼 있는 것보다도 자꾸 층수가 높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해서 건설사에다 물어보고 용인시에다 물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 결국 인근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1년 만에 나온 감사 보고서입니다. 용인시가 환경 영향평가나 추가 심의 없이 시행사의 사업 변경을 승인해줬다고 돼 있습니다. 애초 이 아파트 2개 단지의 최대 용적률은 각각 250%와 220%. 하지만 용인시는 시행사 요청에 관련 절차 없이 4차례에 걸쳐 290%까지 올려줬습니다. 용적률은 아파트 1층 바닥 면적과 건축물 전체 바닥 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용적률이 커질수록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서 건설사의 수익과도 직결됩니다. 용적률 변경으로 1단지 112세대, 2단지 243세대 등 모두 355세대가 절차 없이 추가로 지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행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1,043억 원. 도로 확장 등 관련 대책도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용인시 도시개발과 담당 공무원 5명 중 3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나머지 2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행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용적률을 변경해 주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난 지금 중징계 요청 공무원들은 부서만 옮긴 채 근무 중입니다. 파면 요청이 내려진 한모 팀장은 재난관리팀으로 정직을 요청한 팀장과 과장은 각각 구청 건설도로과와 시청 도시정책과로 옮겼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해당 시행사가 담당 공무원의 부모 명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행사 측은 담당 공무원들이 먼저 특혜를 제안했을 뿐 금품이 오가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탐사플러스 김재현입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문제의 공무원들이 난개발을 무단으로 허가해줘서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공무원과 건설사의 유착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이어서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입구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전 8시 출근 시간이 되면서 차량들이 한꺼번에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서울이나 성남 방면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도로로 몰리면서 혼잡한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고속도로 입구는 차량들이 수백 미터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해진 건 지난해 8월 1,4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입니다. 이달 말엔 나머지 단지 1,000여 세대가 더 입주합니다. 최초 허가 때보다 355세대, 주민만 1,000명 이상 더 늘어나지만 도로 사정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제 서울 용인 하는 길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전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더 밀리죠. 마을에 하나뿐인 초등학교. 원래는 23명, 24명이었는데 거의 10명 가까이 늘었어요. 한반에요. 예상보다 늘어나는 학생들로 학교에선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학생수가 늘어나서 합격 증설 요청을 해준 신규 교사를 충원을 받았어요. 해당 아파트는 개발 당시 주변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하겠다며 계단식 설계로 용인시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설계가 바뀌면서 인근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각인데요. 이렇게 인근 마을 주민들은 거실에 불을 환하게 켠 채 커튼을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커튼을 열면 불과 50여 미터 앞에 세워져 있는 초고층 아파트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환한 아파트와 달리 빌라에선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는 부담감이 있고요. 밤에는 특히 불빛이 다 켜지면 너무 환하기 때문에 커튼을 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난개발 배경에 담당 공무원 비리 의혹이 제기된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41층짜리 호텔 개발이 예정된 강원도 속초의 청초호수 인근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속초시 공무원들이 12층짜리 호텔 건물 3동을 41층짜리 한 동으로 절차도 고치지 않고 승인했습니다. 관련 절차나 법규 정도를 다 무시하고 속초시가 그 건설사에 그 특혜를 준 이런 것들은 진짜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전문가들은 공무원 인허가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무원들과 그 업자들 간의 유착관계나 뇌물 수수가 의심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탐사플러스 김도훈입니다. 중국 베이징이 지금 꽃가루로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가루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심은 나무에서 나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휘몰아치는 꽃가루에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섰습니다. 거리는 폭설이 온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꽃가루가 거리를 점령한 상황이 되자 마스크는 필수가 됐습니다. 알레르기 환자들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미세먼지로 나빠진 호흡기나 예민해진 피부에도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꽃가루를 쏟아낸 주범은 미루나무와 버드나무입니다. 베이징시가 1970년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 조경 사업을 벌인 것이 봄철 또 다른 대기오염을 불러온 겁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베이징 시내 28만 4천 그루의 나무에서 매년 그루당 1kg가량의 꽃가루를 뿜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산림과학원은 꽃가루가 앞으로 열흘가량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꽃가루 피해를 막기 위해 꽃가루가 적은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지난달 초에 강원도에 큰 불이 나면서 500가구가 넘는 집이 불에 탔고 그래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 조치로 나온 조립식 주택이 다 지어져서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살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일부 이재민들이 보상 문제 때문에 집을 철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75살 정현황 할아버지는 이번 연휴를 새 집에서 보냈습니다. 단칸방이지만 작은 욕실과 주방이 딸린 24제곱미터짜리 조립식 주택입니다. 아니, 수도까지 다 넣어주고 전기까지 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뭐 좁다 뿐이지 크게 뭐 불편하다고 느낀 건 하나도 없다고. 강원 산불로 동해시에선 11가구 30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 중 4가구 15명이 정 할아버지와 같은 조립주택을 신청했는데 한 달 만에 완공된 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공과금만 내며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선 입주가 시작됐는데 가장 피해가 큰 고성군에선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제부터 불에 탄 주택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피해 주민 3명 중 2명은 불을 낸 한전이 책임질 때까지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빚지고 노인애들은 같이 먹은 노인이 그럼 빚지고 그거 집 지면 언제 갖고 죽냐 이 말이죠. 아직 공공기관 연수원이나 민간 숙박시설에 있는 이재민들도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엔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달 안에 임시주택 제공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상 협의와 마찬가지로 임시 주거 문제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아열대 기후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관찰한 영상에서도 그 신호들이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전합니다. 괭이갈매기의 번식기는 16년 만에 열흘이나 당겨졌습니다. 가파르게 높아진 기온 탓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40년 새 1도가 올랐습니다. 직접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변화도 숨가쁩니다. 홍도 앞바다 물고기의 절반 이상은 이미 아열대종입니다. 인근 해역의 표층 수온은 40년 새 0.6도가량 올랐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더워지고 있다는 건 이제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주말에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단순한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한국과 미국 모두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엔이 입장을 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번 북한 도발이 유엔 제재와 또 관련이 돼 있는 문제라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유엔의 입장은 뭡니까? 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지역의 긴장만 높일 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은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고 모든 당사자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유엔이 생물 다양성과 관련한 보고서를 채택해서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구에서 전체 생물종 가운데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동식물 전체 종의 8분의 1에 해당한다고 유엔은 경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멸종 속도는 지난 1000만 년의 평균보다 수십 배 이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진이 난 곳이 또 있네요.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서라고 하는데 규모 7.2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 20분쯤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파푸아 뉴기니의 도시 불롤로에서 서북쪽으로 37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 관련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진원의 깊이가 137km로 깊은 것으로 분석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최근 사흘간 이어진 무력 충돌을 멈추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가자지구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전부터 양측이 교전을 멈추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무장조직 측은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이번 휴전 합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봉쇄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성사됐다며 어업 허용 해역을 늘리고 연료와 전기 공급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맑고 공기 깨끗, 큰 일교차, 그리고 건조주의보인데요. 오늘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에 참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평년 기온 밑돌며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화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법 쌀쌀하다. 위에 뭐 걸쳐 입을 걸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셨고요. 반면 낮에는 날씨가 너무 좋다, 싱그럽다고 기분 좋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 주는 때이른 더위 없이 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 적자를 다시 언급하면서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25% 추가 관세를 언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조기 타결이 불투명해지면서 상하이와 뉴욕 등 세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다시 한번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대중국 무역에서 우리 돈 약 585조 원 손해를 봤다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에 비해 0.25% 하락했습니다. 어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5.58% 떨어졌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하루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입니다. 한편 중국 측 무역 대표단이 이번 주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류혀 중국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지 불확실하며 대표단의 규모도 작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유류세를 내린 지 꼭 6개월이 되면서입니다. 당초 6개월만 내리기로 했지만 8월 말까지 연장을 하되 인하폭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이 오르게 됩니다. 어제 주유소들은 미리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들로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류세 인상을 하루 앞두고 주유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 시간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적 없었어요. 내일 오르니까 미리 넣으러 왔습니다. 가득 넣었죠. 주유소 앞이 차로 가득합니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손님들이 몰리면 섭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가격이 싼 주유소를 일부러 찾아온 운전자도 많습니다. 여기가 제일 싸서 왔어요. 이 어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가격별로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따라왔어요.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564원, 유류세가 65원 오르면 가격은 1,600원대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 승용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울 경우 4,550원이 더 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최근 오름세를 타면서 기름값을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인하폭을 줄인 유류세는 9월에 한 차례 더 오르면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서 가격이 급격히 오를까 걱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오를 때는 금방 오른다고. 정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주유소 판매 가격을 매일 점검해 가격 담합 등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더 이상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를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가 이어져온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 재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무역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이번 주 금요일 10일로 못 박았는데 이날은 당초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날이잖아요. 저는 이번 협상을 보면서 이 북미 협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이 협상 방식이 지금 이제 막바지 협상 국면 속에서 다시 이제 반전의 카드를 저는 꺼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저 뭐냐면 시간이 미국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미 협상에서도 그러니까는 뭐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냈듯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듯이 미중 간에도 지금 이제 중국이 이 상황이 미국보다는 그러니까는 뭐 좋지 않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협상에 있어서 3대 이슈는 뭐였냐면요.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 대중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기술 이전 강요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 지원 뭐 이런 것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두 가지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는 뭐 제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타결을 사실 봤어요. 봤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이 타결을 보지 못한 상황인데 미국 입장 속에서는 이 부분까지 좀 이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 그렇죠. 이걸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이양 중국의 양보를 얻어낸 김에 더 얻어내겠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지금 올해 1월달, 2월달 지금 이제 대중 무역 상황을 보게 되면요.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수출이 감소한 반면에 그리고 이제 그 대중 무역 수지도 한 9% 이상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국을 좀 더 이제 그러니까는 압박을 해가지고 좀 이제 무릎을 꿇리자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일까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타결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는 관세 부과를 이제 그러니까는 그럼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파국으로 가는 건 아니고 네. 협상은 계속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지속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하신 대로 비슷한 예. 사례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예. 노딜 상태가 당분간 좀 유지가 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역 전쟁이 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예.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나쁜 딜보다는 배드 딜보다는 네. 노딜이 낫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제가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을 보면서 미국이 좀 너무 늦게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미국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여유가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은 여유가 생긴 반면에 중국은 굉장히 지금 그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경제 상황도 네.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입장 속에서는 시간 싸움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완전 파국으로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두 나라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피해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가기는 쉽지 않고요. 근데 협상은 계속한다. 하는데 이제 일단은 뭐냐면 보다 더 압박의 강도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미국의 워런 버핏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협상 기술이 절반쯤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략으로 관세 추가 부과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게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먹힐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하. 중국에 대해서 먹힐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거의 제가 다 온 상태에서 뭐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카드가 먹힐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은 지금 시간은 그러니까 미국 편이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중국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크게 나빠질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빠져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 속에서는 이번 기회에 더 양보를 얻어내자 해가지고 지금 막판에 지금 이렇게 막판 뒤집기를 지금 나가는 게 아닌가. 그동안 사실 실무단 과정에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다시 한번 역전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러니까 협상의 이 장을 좀 이제 펼쳐보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전략대로 중국의 상황이 여전히 지금 좋지 않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맞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에 중국 대표단이 또 미국을 방문해서 고위급 협상을 할 예정이었는데 협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네. 중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시진핑 입장 속에서는요. 지난해 12월 달에 그 개혁개방 40주년 경축사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누구도 중국한테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지시할 수 있는 이체 있지 않다. 그래서 개혁은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개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도 계속 할 것이다. 흔들림 없이 할 거다. 이런 네.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 입장을 이제 그러니까는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중국이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굴복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2인자로 그러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 속에서는 사실 미국의 지금 마지막 카드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는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이 보다도 이제 압박 카드를 얼마나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 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다 모든 걸 포기해야 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기름값 문제 끝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유류세 인하폭 오늘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당초는 6개월이면 뭐 인하를 중단할 예정이었는데 8월까지죠. 더 연장을 해서 하되 인하폭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름값을 내릴 때는 아주 천천히 내리고요.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올릴 때는 곧바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유류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류세가 정부 입장 속에서는 중요한 세원이다 보니까 포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 입장 속에서는 유류세 구조를 굉장히 바꾸자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유류세에 대한 좀 근본적인 저는 검토는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가 굉장히 입장이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에 지금 몰리고 있는 게, 지금 유가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유류세를 지금 이제 환원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입장에 몰리다 보니까는, 특히 이란 사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러니까는 한 3개월 정도 연장을 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이미 그러니까는 그 유가 인하의 혜택을 한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그것을 다시 되돌렸을 때 반발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그러니까 그 유류세 문제를, 특히 서민들에 대한 이 유류세 부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좀 이제 고치는 부분을 저는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8월 말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유류세 정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봄날 야외에서도 즐겨 찾는 음식은 삼겹살이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비싼 탓인지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퍼지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변 캠핑장을 찾은 김여진 씨는 마트에서 국내산 삼겹살 대신 수입산을 샀습니다. 훌쩍 오른 돼지고기 값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원래 한돈을 먹는데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입산으로 구입을 했어요. 국내산 돼지고기 값은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삼겹살은 한 달 전보다 16.5%나 올랐습니다. 보통 봄철에는 돼지고기 값이 오름세를 탑니다.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다시 시작되고 캠핑 등 나들이용 수요도 늘면서입니다. 하지만 요즘 돼지고기 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0% 가까이 비싼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진 영향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절반을 소비하는데 수입량을 늘리면서 국제 가격이 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물량도 줄면서 국내산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30% 이상은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돼지고기 수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가격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지난 4월 30일 퇴위한 아키히토 일왕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말해왔습니다. 새 왕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정작 일본 정치권은 속죄는 일왕이 하고 자신들은 갈 길을 간다는 태도였습니다. 이 문제를 일본 아사히 신문이 모처럼 제기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양두구육식으로 간판과 실제 메뉴가 다르다는 겁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폐쇄가 끝난 게 아니다. 쇼와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5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에 열린 한 강연회에서 나온 비판입니다. 새 일왕이 즉위했지만 쇼와 시대 전쟁의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쇼와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히로히토 시대의 연호입니다. 작가 다카하시 겐이치로는 강연에서 아키히토 일왕이 해온 위령의 여행을 언급했습니다. 전쟁의 책임을 지지하는 쇼와 일왕이 남긴 속죄의 여행을 아키히토 일왕이 해온 것이라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키히토 전 일왕에게 속죄를 맡긴 채 정치는 미래지향을 강조하는 풍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사를 감추는 정치권이 역사인식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 2013년 이후 전몰자 추도식에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가해 책임과 깊은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키히토 전 일왕은 2015년부터 깊은 반성을 말해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되는 일왕으로선 아슬아슬한 라인이었다면서 정치가 본래 해야 할 속죄를 일왕에게 맡기고 안심하고 과거를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전복된 유조차가 폭발해 주민 58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수도 니아메 국제공항 인근에서 유조차가 전복됐는데요. 유조차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담으려 주민들이 몰려든 가운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한 주민이 타고 온 오토바이 엔진에서 불꽃이 튀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람선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6일 오스트리아 동부의 한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유람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총 4척의 배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선 3살 여자아이가 불타는 차 안에 갇혀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 문에는 아이가 내리지 못하게 체인이 감겨 있었고 차 안에서는 가스통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아이를 차에 가지고 온 불을 지른 건데요. 이 엽기적인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 분쟁을 하던 중 벌인 일인데요. 아이의 아빠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 부부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메건 마클 왕자비가 3.2kg의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날 오후 해리 왕자는 윈저성에서 성명을 내고 기쁜 출산 소식을 알렸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은 환상적인 경험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이 해리 부부의 아들은 왕위 계승 서열 7위라고 합니다. 4개월밖에 안 된 아기 불곰 형제입니다. 한창 배고플 나이 열심히 젖병을 물긴 하는데 어째 좀 서툴러 보이죠? 이 아기곰 형제는 그리스의 한 농장에서 어미를 잃은 채 구조됐는데요. 다시 숲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미 없는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아기곰 형제는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해 숲에서 먹이를 찾는 연습도 하는데요. 약 1년 뒤면 야생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주요 소식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러시아에서 비상 착륙을 하던 여객기에 큰 불이 나서 40여 명이 숨진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개발이 된 여객기입니다. 앞서 안전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활주로에 비상 착륙한 여객기의 창문 너머로 불길이 보입니다. 내부에 있던 승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 소속 여객기의 뒤쪽은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긴박한 순간 여객기 앞쪽 문에서 슬라이드를 타고 승객들이 빠져나옵니다. 일부는 짐을 들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활주로를 달려 대피한 직후 소방차 등이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일부 승객이 공황 상태에서 짐을 찾으려다 통로를 막아 여객기 뒤편에 있던 승객들의 탈출을 어렵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는 수호이 슈퍼젯 100 기종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개발된 첫 여객기로 2011년 선을 보였습니다. 2012년 시험 비행 도중 인도네시아산에 추락해 37명이 숨지는 등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2016년엔 꼬리 부분 안정장치 문제로 수호이 기종 10여 대가 운항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종을 50대 보유 중인 아에로플로트는 2026년까지 100대를 추가 주문한 상태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한편 추락사고로 승객 전원이 숨지는 참사가 잇따랐던 기종, 보잉사의 차세대 기종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함이 또 파악이 됐습니다. 센서 관련 문제인데 보잉사는 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 날개와 기류가 이르는 각도를 바듬각이라고 합니다. 이 각도가 적절해야 항공기가 뜹니다. 바듬각 센서는 기체 앞부분과 꼬리 날개 양쪽에 있습니다. 이 센서의 오류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와 올 3월 에티오피아 항공사고의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CNN은 737 맥스의 바듬각 센서 경고 등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별도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으면 센서 간 불일치나 오류가 있어도 경고 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이 사실을 737 맥스 출시 후 1년 넘게 몰랐습니다. 보잉이 이런 사실을 항공사들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라이온에어 사고가 나서야 이를 보잉이 공개했다는 겁니다. AP통신은 보잉사가 현지 시간 5일 성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고등이 기본 장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이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의무 장착해라고. 737 맥스를 가장 많이 운항하는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 경고등이 매뉴얼엔 기본 사양으로 적혀 있었다며 보잉에 항의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마지막 날은 어김없이 빨간 바지를 입습니다. 유난히 웃음이 많은데 연장만 가면 매번 이기는 승부사입니다. 여자 골프 김세영 선수 얘긴데요. 어제 우승하고 내놓은 말은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였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마지막 4라운드, 행운을 불러온다는 빨간 바지를 입었지만 손쉬워 보이는 짧은 퍼트가 빗나가고 모래가 가득한 벙커에서도 실수가 나왔습니다. 4라운드 시작할 땐 2위보다 3타를 앞섰지만 점수는 금세 까먹었습니다. 한때 3위까지 뒤쳐져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간신히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챙겨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떨릴 때 오히려 공격적인 샷으로 이정은과 영국의 브론테로를 따돌렸습니다. I'm still like almost my heart came out. 김세영은 과거에도 말도 안 되는 역전극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4년 전엔 연장전에서 박인비를 울렸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공을 물에 빠뜨려 우승이 멀어지는가 싶었는데 기막힌 샷으로 승부를 되살렸고 또 연장에서 기적 같은 이글샷으로 드라마 같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금껏 LPGA 무대에서 8번 우승했는데 그중 4번이 연장 끝에 거둔 승리였습니다. 1년 전에는 골프 역사에서 남녀 통틀어 가장 적은 타수인 31언더파로 우승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잘할 때와 못할 때의 기복이 심한데 그런 약점 속에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김세영. 그 비결을 물었더니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지동원이 소속팀 아우크스부르크를 떠나 마인츠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자유계약 신분이던 지동원은 오는 2022년까지 마인츠와 3년간 계약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적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동원은 이번 시즌 아우크스부르크에서 15경기 중 4골을 기록했습니다. 아이스하키 남자 대표팀 소속 맷 달튼이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베스트 골리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달튼은 이번 대회 6개 팀 골리 가운데 최다 출전 시간 299분 30초를 기록했고 174개의 유효샷 가운데 163개를 막아냈습니다. 신상훈은 이번 대회 6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오늘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한 첫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 인권과 학교 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폭력과 성폭력 관련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깨끗한 하늘에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오후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뚝 떨어지면서 최저 기온이 평년 수준을 4, 5도 밑돌았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게 오르면서 그만큼 일교차가 상당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공기도 청정하겠는데요. 기분 좋은 파란 하늘 만날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선선하겠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21도, 광주와 대구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23도, 함흥 26도로 우리나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며 낮 동안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남북 문제를 이념과 정치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 짜이툰 기고문에서 남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남과 북의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충해와 산불은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바다 위 경계는 주업권 위협과 예상치 못한 국경 침범으로 어민의 운명을 바꾼다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항구적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수십 년간 주민들에게 지독한 인권 침해를 해왔다는 건데 북한 자유주관에 맞춘 의례적인 성명이었지만 북한 발사체로 긴장감이 높은 민감한 시기에 나온 입장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 적자를 다시 언급하면서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25% 추가 관세를 언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지면서 세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3기 신도시 11만 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지난해 2차례 발표에 이어서 오늘 3번째로 관심을 받고 있는 입지와 관련 일정 등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